인문서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없죠. 없어요. 좀 어려워서 아마 인문과정에서 뺀 것 같아요. 그래도 개념은 알아야 그렇죠. 뜻은 같고요. 성질도 뭐 그냥 보통 계약이라고 했고요. 구별 몰라도 되고요. 아직 삼면관계는 말씀드렸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두 가지만 갖추면 돼요. 요약자하고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쌍무계약이 일단 체결이 돼야 돼요. 매매처럼. 이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하나 해야 된다 그랬죠? 무슨 특약? 무슨 특약? 아니, 제3자에게 이행을 하라는 특약. 그걸 고급스럽게 뭐라고 부른다? 에? 아, 여기 써있잖아. 여기 써있잖아. 눈을 부릅뜨라니까. 그러니까 책 찾지 말고 이거 보라니까.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야 돼. 제3자 약관. 이렇게 유효한 쌍무계약, 매매와 같은 유효한 쌍무계약과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즉 제3자에게 이행을 하라는 당사자 간의 특약, 즉 제3자 약관이 있으면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요놈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듣기만 하세요. 그냥 첫째, 우리 대법원은요, 이 제3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현재 존재하는 사람 아니어도 되고요. 누구인지 특정이 안 돼 있어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태아 또는 아직 설립 중 법인, 설립이 아직 안 된 법인, 요 태아나 설립 중 법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인정된다. 이렇게 됩니다. S그룹과 최모 씨 사이에 최 씨의 딸을 위한, 그리고 그 최 씨 딸이 이렇게 뱉던 아이를 위한 계약을 이미 2014년도인가 했죠.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나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뭐 유모차도 사주고 기저귀도 사주고 막 그랬잖아요. 아시죠? 다 그게 제3자를 위한 게 될 수 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설립되지도 않은 법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인정된다. 아니 국내 글씨 그룹이 애기 기저귀까지, 예? 세상에 그거를 또 이렇게 또 명세표를 쫙 만들어가지고 장부로 만들어놨어. 예? 삼성그룹과 그 K스포츠 재단 그 전에 있던 그 회사 뭐야? 최순실이 북한이래. 독일에 세웠던 회사. 아니 그거 말고 그 뭐 회사 하나 있잖아요. 그거 컨설팅 회사, 스포츠 컨설팅 회사 뭐죠? 그 이름이? 그 이전 회사가 하나 있어. 그 회사하고 삼성그룹이 유망한 그 승마 선수 지원을 위한 계약을 했대. 근데 그 계약 내용이 그 딸을 위한 거야. 그리고 뭐 훈련부터 시작해서 다, 심지어는 독일 가서 밥솥도 사주고 그 돈으로. 애기 기저귀도 사주고요, 유모차도 사주고요, 뭐 심지어는 냉면값도 지불하고요, 뭐 별의별 걸 다 줬어. 참. 야, 나한테 그래 주지 그러면 평생 죽도록 총선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야, 권력이 무섭긴 무서워요. 참, 어이가 없어. 폰을 바꿀 때가 됐는데. 과연 S그룹 폰을 사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이거 마음 같아서는 말이죠. 안 사야 되는데 또 늘 썼다는 거니까. 참. 아유. 에이. 뭐에 또 이걸 흘러가나. 태아하다가 엿기를 셀 때마다 저를 지적을 해주세요. 세지 마라.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3자는 꼭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주로 채권이에요. 여기처럼 대금 채권. 그렇죠?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갑에게 돈을 줄 테니까 물건은 직접 병에게 주라. 그럼 병은 노트북을 받겠죠?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꼭 채권에 한하지는 않고요. 물건도 되고요. 나머지 다른 재산권도 됩니다. 꼭 채권에 한하지는 않는다. 세 번째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아까 얘를 채무자로 고정시킨다 그랬죠? 낙약자를. 그 말은
얘한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권리.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게 원칙인데 이런 경우도 될까?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30만 원을 안 받을 테니 너 병한테 꿔준 돈 받지 마라. 을이 병한테 30만 원을 꿔준 게 있어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돈을 안 받을 테니까 병한테 꿔준 돈 받지 마라. 이때 을은 물건만 넘겨주면 안 받을게 라고 할 수 있겠지. 만약에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이 병은 을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면제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냐? 그렇다. 판례가 확장을 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분명히 제가 제3자에게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권리. 그게 우리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근데 판례는 확장해.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하나가 더 있어요. 갑 건설회사가 있어요. 이 건설회사가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병이 분양을 받았어요.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받을 숫자 써서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 우분양자, 미분양자 이런 거 없어요. 수분양자. 받을 숫자. 그런데 이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보증회사하고 대한주택보증이라는 회사가 있죠. 분양보증회사하고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갑이 혹시라도 부도가 나서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얘가 그걸 보증서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보증 의무를 대신 이행하게 돼요. 분양 의무를 대신 이행하게 됩니다. 결국 건설회사와 주택 분양 보증회사 사이에 분양 보증 계약은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실제 얘가 부도가 났어. 그러면 얘는 분양 보증회사에다가 빨리 지어서 분양하라 라는 권리가 생기죠. 근데 권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나머지 중도금이나 잔금도 얘한테 지급해야 될 뭐가 있어? 의무도 생겨요.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냐? 그렇다.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면서 and 뭐도 붙는 거, 의무도 생기는 거,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되는 걸 두 개를 추가합니다. 원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권리만 생기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이렇게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하고 권리가 생기면서 의무도 부담하는 경우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 대법원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확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 약관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했어요. 갑이 이렇게 노트북을 30만 원에 팔면서 돈은 병에게 주라.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 이 제3자 병에 의사를 묻지 않고 병에게 바로 권리가 생기느냐의 문제가 남아요. 그런데 우리 속담 중에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 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게 딱 여기에 적용이 돼요. 그 말은 갑과 을 사이에 설령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병에게 권리가 생기지는 않아요. 병의 의사를 물어봐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30만 원을 주라고 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갑이 병한테 30만 원을 꾼 게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갑이 팔면서 30만 원을 얘한테 주라 그랬어. 이때 병의 입장에서는 갑한테 30만 원을 꿔주는데 느닷없이 을이 와서 지가 갚는다 그래. 근데 갑은 잘 아는 사람인데 병의 입장에서 을은 잘 몰라. 만약에 안 주면 을을 쪼는 게 조금 거시기해.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갑한테는 쪼기 되게 쉬워. 잘 아는 사람에서 맨날 찾아갈 수도 있고 술 한잔 먹으면서 빨리 갚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을은 잘 몰라. 그러니까 병이 갑에게 돈을 꿔줬는데 느닷없이 을한테 받아라 그러면 얘는 기분이 뛸 듯이 좋을까요? 조금 거시기 할까요? 거시기 하겠지. 제가 뭐 거시기란 말을 썼다 해서 전라도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권리라 하더라도 병의 의사에 반해서 너 이 권리 가져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다 해서 작곡 먹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집에서. 아니 미치겠어 좀 집에서. 하얀 쌀밥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그건 김만 하나 있어도 김치만 하나 있어도 먹잖아. 맨날 무슨 이상한 거 씹으면 돌덩이 같은 거 이상한 거. 심지어는 작년인가 언제는 48곡인가 48곡 이거 어디서 구했는지도 알 수도 없어. 종류도 알 수 없는 작곡을 그 안에 이제 조 뭐 이런 게 들어있어. 내가 닭이요? 왜 조를 먹어? 야 이걸 좋다고 먹으라고 강요해요. 법을 전공한 저한테 제가 그래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요를 할 수는 그랬다가 굶지요 잘못하면. 그래서 먹긴 먹는데 똑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병한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요약자와 낙약자에게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했다 해서 바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따로 있어요. 자, 요거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효력 요건도 아니에요. 이게 없어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는 요것만 있으면 일단 둘 사이에는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아직 권리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효력 요건도 아닌 달랑 제3자 권리 발생 요건 말 그대로 거기에 불과합니다. 그게 뭐냐? 제3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누구? 낙약자에게 채무자라고 돼 있어요. 조문에는 낙약자에게 수익을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래야 제3자에게 권리가 생겨요. 물론 갑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그래서 병의 수익자인 생명보험계약이나 택배계약 같은 것들은 수익의사 표시가 없어도 돼요.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해야만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수익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이 아니라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이게 없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을 한다. 어쨌든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 따로 하나 필요하다. 두 번째, 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언제까지 할지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갑이 예를 들어서 을에게 노트북을 30만 원에 팔면서 돈은 병에게 주라. 을이 알았다 그랬어. 이렇게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단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 표시를 언제까지 할지 갑과 을이 날짜를 정하지는 않아요. 보통 정할 수는 있어. 병은 을에게 뭐 일주일 내에 하기로 한다, 한 달 내에 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은 기간을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언제까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걸 정해놔야 병이 그때까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고 그래야 을은 병에게 돈을 주면서 뭘 넘겨받아? 노트북을 넘겨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해놔야. 그렇죠?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병은 권리가 안 생겨. 그 말은 을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아직 안 생겨요. 병한테 돈을 줄 의무가. 그러니까 병에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을 줄 수 없다면 물건을 못 받는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언제까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가? 즉 병의 의무는 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가? 요걸 미리 정해놔야 돼요. 그런데 당사자가 이걸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약자, 낙자. 안 정하면 이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에요. 몇 년? 10년.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이 10년이야. 그러면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면서 병은 일주일 내에 수익의사 표시를 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정해놨다면 그 기간 내에 병이 하면 되는데 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10년 동안 노트북을 못 넘겨받아요. 그렇죠? 병의 수익의사 표시를 10년간 하지 않고 있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병에게 돈을 못 주니까 노트북을 최악의 경우 10년 동안 못 넘겨받아요. 노트북을 샀는데 10년 뒤에 넘겨받았어. 이거 노트북이에요? 더 이상 노트북이 아니죠. 이거는 기능을 상실했어. 제가 쓰는 노트북이 10년 딱 됐어요. 안 켜져. 겨우 켜서 딱 워드만 해요.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딸내미 사준다고. 그래서 이제 스스지로 싹 바꿔가지고 조금 빠르게 향후 몇 년은 더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대. 근데 보통은 10년 지나면 거의 고칠 덩어리죠.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병의 수기의사 표시를 언제까지 할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 내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은 을은 잘못하다간 10년 동안 물건을 넘겨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왜? 돈 주면서 물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동시행관계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을이 채무자가 제3자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독촉하는 의미의 최고가 있고요. 또 하나가 물어보는 의미의 최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 한번 봤죠, 이거? 언제 봤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한테 추인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있어요. 너 수익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수익 여부의 확답. 요거를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물어봤다 해서 얘가 대답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어요.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대답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이 물어봤는데도 제3자가 확답을 안 해. 그러면 우리 민법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이런 조문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 권리 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권리가 생기는데 그 수익의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기고 그 언제까지인지 기간을 요약자와 낙약자가 정하지 않으면 기간은 10년 민법상. 그래서 이게 너무 기니까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답을 하지 않았을 때 민법이 이런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이번 순환에서 제3자를 위한 것과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에요. 이 효력은 다음 순환에 할 겁니다. 지금 했다간 또 짐을 싸게 되니까.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구별되는 개념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은 다음엔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의, 성질, 삼변관계가 어떤 건지 성립요건 2개 그리고 제3자 권리 발생 요건과 관련된 최고권 여기까지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 됐지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계약의 해지. 쌍무계약 따위 계약을 했을 때 쌍무가 됐든 또는 편무가 됐든 계약을 하게 되면 양당사자 또는 어느 한 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죠. 계약이란 건 이거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약속을 지켜야 돼. 즉 채무는 이행이 돼야 돼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 1월 10일 날, 1월 30일 날 갑은 서류 넘겨주고 을은 돈 주기로 했다. 그럼 1월 30일 날 약속을 지키면 돼. 갑은 등기 서류 넘겨주고 을은 대금을 주면 돼.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꼭 다 정상적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아. 갑이 서류를 안 넘겨주거나 을이 돈을 주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갑이 서류를 넘겨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넘겨주고 있거나 을이 돈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 안 주고 있다면 이런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러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계약을 소멸시켜야 될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그 계약을 소멸시키는 방법 2개가 있습니다. 해제와 해지. 차이를 보겠습니다. 해제는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요.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켜요. 반면에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켜요.
여러분들이 우유를 한 달간 배달시켜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열흘쯤 먹었는데 우유값이 3배로 뛰었어. 못 먹겠죠? 그럼 전화를 걸겠지. 내일부터 넣지 마세요. 앞으로 넣지 마세요예요. 지금까지 마셨던 거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 넣지 마세요. 해지를 인정하는 이유. 만약에 해제만 있다면 좀 전 같은 경우 우유 넣지 마세요를 해제한다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계약은 없었던 상태로 돌리기 때문에 마셨던 우유를 다 토해내야 돼요. 그것도 원상태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이행됐던 부분은 그대로 둔 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제도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와 해지하는 경우. 근데 이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이게 중요해. 이건 잘 안 나와. 근데 오래 남았어. 해지가. 내년에는 절대로 안 나와. 해제만 보면 돼요. 그래도 어떤 건지 볼 거예요. 안 나오더라도. 자, 먼저 해제가 뭘까? 뜻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해제는 뜻을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 1월 10일 날. 이행은 1월 30일 날 하기로 했다. 그런데 1월 30일 날 예를 들어서 을이 돈을 안 주고 있다. 갑이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대금을 안 주고 있다.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정이 생겼죠.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을이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정이 생겼어요. 이렇게 유효한 계약이 성립을 했는데 이 계약 이후에 어떤 사유가 생겼어요. 을이 돈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처럼. 이럴 때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이걸 근거로 그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켜버리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제를 합니다. 일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을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갑은 을한테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통지하면 그걸로 끝. 계약은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계약 해제라 그래요. 자, 요 뜻 같고요. 요 뜻 같고 해제와 구별해야 될 5가지가 나와요. 구별 개념 5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계약을 해제하려면요.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야, 우리 둘이 사귀고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귀다가 헤어지는 걸 해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게 해제예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헤어져. 그러면 상대방이 쿨하게 헤어질까요? 아니겠죠. 머리채를 붙잡고 내가 그동안 너를 케어한 게 얼만데 자식아. 최소한 헤어지는 이유만으로 들어보자 자식아. 그런데 얘가 이유는 없어. 또는 사랑하기 때문에 뭐 있다고 했다가는 난리 나죠. 난리 나. 뭔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려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계약 해제 못합니다. 일방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그러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를 하고 싶은데 이런 사유가 없어. 그럼 일방적으로 해제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청약을 하면 되지. 계약 해제할래? 우리 헤어질래? 헤어져가 아니라 헤어질래? 먼저 슥 요청을 해봐. 상대방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나도 너 지겨웠어. 승낙을 딱 해버려. 그럼 헤어지는 거죠. 합의로 헤어졌죠. 마찬가지야. 합의 해제할 수가 있어. 요거를 해제 계약이라 그래요. 기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또 다른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일방적으로 소멸시키지만 합의 해제는 말 그대로 합의로 해제를 시켜요. 이거는 해제 사유가 필요하지만 이건 그런 사유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 의사만 일치하면 해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두 번째, 해제는요. 해제하겠다고 말을 해야 돼. 갑이 을한테 해제하겠다고 말을 해야 돼. 그래야 해제가 돼. 그런데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둥이 아프게 해제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특약을 해야 돼요. 이 특약을 실권약관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다 라고 특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넣었어요. 을이 중도금이나 뭐 이런 걸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갑이 해제한다고 말할 필요 없이 해제된다 라고 특약을 했다면 실제로 그 특약에서 정해진 사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갑이 굳이 주둥이 아프게 해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이런 특약을 실권약관 이렇게 불러요. 해제하고 구별되지요. 세 번째, 해제는 계약을 서급해서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반면에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킨다 그랬죠. 계약을 장래 소멸시키는 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하려면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일정한 사정이 생겨야 돼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을이 돈을 안 줘야 돼. 이런 식으로 계약 해제는 계약 체결 이후에 그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할 당시에 제한능력자라든가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해제가 아니라 뭐였어요? 취소.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에 발생해야 돼요. 그러나 취소 사유는 계약 당시. 사기당했을 때는 해제한다가 아니라 취소한다고요. 매실이 돈을 안 주면 취소한다가 아니라 해제한다라고 구별해서 써야 돼요. 구별되죠? 구별해야 돼요. 요거는 계약 이후 사유. 요거는 행위 당시 사유. 당시 사유. 마지막으로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켜요. 반면에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기 전, 효력 발생 전. 아까 의사표시, 특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제가? 네? 의사표시 효력이 언제 생긴다 그랬어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생긴다 그랬어요. 도달한 때. 언제 생긴다고요? 도달한 때, 도달한 때. 그런데 내가 청약서를 딱 써가지고요. 을에 대한 청약서를 써서 병한테 줬어요. 을한테 갖다 주라고. 이 병이 을에게 청약서를 전달하면 효력이 생기죠. 근데 병한테 청약서를 주면서 이거 을에게 갖다 줘라고 말을 했는데 주고 나서 괜히 했어. 물건을 팔겠다는 청약서인데 괜히 팔겠다 그랬어. 아까워. 병한테 전화를 걸어요. 야, 너 을한테 전달했냐? 아직 안 했대. 그럼 아직 효력이 생기기 전이죠. 그럴 때 갑이 야, 그 청약서 도로 가져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겠지. 그걸 철회라 그래요.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것을 뭐라 한다? 철회라 한다. 철회. 해제하고 구별되죠. 해제는 일단 의사표시가 두 개가 있고 합치가 됐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데 그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철회는 그 계약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걸 철회라 그래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제일 섞어 쓰는 게 지금 이거하고 이거예요. 해제하고 철회란 말 막 섞어 쓰죠? 계약 철회한다는 말 함부로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계약은 해제하는 거고 철회는 의사표시에 쓰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해제의 뜻과 관련해서 5가지 개념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고 이 중에서 요놈과 구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합의 해제. 요놈하고 구별하라도 간혹 나와요. 이 2가지 구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안 중요하냐? 나머지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일단 오늘은 개념 가지고 구별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해제의 뜻과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본 거예요. 세 번째로
해제 사유가 있어요. 아까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려면 그 소멸시킬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합당한 이유가. 갑이 이렇게 헤어져 그랬더니 우리 왜 헤어지냐고 막 머리채를 붙들어. 그럴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뽑힌다 그랬죠. 함정 이유를 대야 돼. 네 주사가 너무 심해.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겠죠. 이렇게 뭔가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해제권 발생 원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어떤 원인에서 발생하는가? 두 가지가 있겠지요. 뭐하고 뭐? 뭐하고 뭐?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하고. 징그럽죠? 계속 나와요. 법률 행위, 즉 약정을 통해 생긴 걸 약정해제권, 약정해제사유라고 불러요. 아까 이 실권, 약권, 해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이건 실권, 약관이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특약을 해. 의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특약을 했다면 의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갑은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자동으로 해제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특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실권, 약관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약정, 해제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실권, 약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약정, 해제 사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해제 사유가 있고요. 특약을 통해 생기는 사유가 있고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법정 해제 사유라고. 이 법정 해제 사유 중에서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쌍무가 됐든 편무가 됐든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해제 사유. 요거를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라고 부르고요. 이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우리 민법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걸 규정해놨어요. 뭘 규정해놨다고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라는 걸 규정을 해놨습니다. 해제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두 가지인데 각각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 약정해제 사유, 법률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 법정해제 사유라고 하는데 이 법정해제 사유가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정해제 사유가 있고 어떤 특별한 계약에만 적용되는 법정해제 사유가 있어요. 이때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정해제 사유를 일반적 법정해제 사유라고 말을 하고 이 일반적 법정해제 사유로 우리 민법이 채무 불이행 중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규정이 있는 거 외에도 불완전 이행이라든가 또는 수령지체라든가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담보책임이라든가 등등 몇 가지가 더 있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일반적 법정해제사로 규정을 두고 있는 건 두 개.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봅니다. 두 가지만. 먼저 이행지체는 또다시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둘로 나눠요. 보통의 이행지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채무 불이행이에요. 매수인이 돈 지급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매도인이 물건 넘겨줘야 될 날짜에 넘겨주지 않고 있는 경우, 이정환이 강의를 해야 될 시간에 강의하지 않고 밖에서 노닥노닥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게 다 뭐가 된다? 이행지체 중에 보통의 이행지체.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일부러 또는 부주의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걸 이행지체라 해요. 이행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상태, 이걸 이행지체랍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보통의 이행지체. 자, 이때 이정환이 10시가 됐는데도 강의를 들어오지 않아. 5분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와. 그래서 한 분이 대표가 돼갖고 나와봤어. 그랬더니 밖에서 노닥노닥 하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빨리 와서 강의를 해라. 줘야지. 이걸 이행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해야 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 5분 내로 10분 내로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독촉을 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해. 돈을 안 줘. 그럼 날짜 정해. 언제까지 달라.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한 후에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법정 해제 사유예요. 채무 불이행 중,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중에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이행지체라 하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주어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이행을 하라고 독촉을 한 후에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습니다. 반면에 이행지체 중에 이런 놈이 하나 있어요. 정기행위. 정기행위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되는 게 정기행위예요. 오늘 7시에 부모님 팔순잔치를 해. 그래서 출장 뷔페를 불렀어. 6시 반까지 와서 세팅을 끝내라 그랬어. 6시 반인데 안 와. 7시가 됐는데 안 와. 그럼 이 경우에 잔치를 일주일 뒤로 미룬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오라고 이행을 최고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안 오면 그때 가서 계약을 해제해야 될까? 아니지. 바로 해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으면 최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의 유형이 박스를 딱 쳐놓고 다음 중 최고를 해야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이행 최고를 요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행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구별해라. 이런 문제가 한 세트 나와요. 나중에 여기 몇 개가 더 있다 그랬죠. 이거를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 최고가 필요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앞에 있으면 뭐가 이렇게 튀어요. 조심하셔야 돼. 예. 로얄 젤리라고 생각하시긴 기분 나쁘죠? 예. 어쨌든 이렇게 최고 필요한 경우와 최고 필요 없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요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정환이가 10시가 됐는데 또 안 들어와. 그래서 대표분이 가봤어. 가가지고 왜 안 들어오시 할 때 말을 못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뭘 써? 쓰는데 어젯밤, 노래방, 3시간 이러고 쓰고 앉아있어. 제가 노래를 하도 차 불러가지고 목이 잠겨버렸어. 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온다니까 목소리가. 이러고 있다니까. 이런 걸 이행불능이라 그래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 매도인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이 되버렸어요. 자동차를 팔았는데 넘겨주기 전에 끌고 나갔다가 들이받아갖고 폐차시켜버렸어요. 매도인 잘못이죠. 이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이행불능이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짜야 돼요? 짤 필요 없어요. 없지. 최고 필요 없죠. 요게 기본, 요게. 여기에다가 이제 몇 가지 뭐 부속 채무 불이행, 불완전 이행, 채권자 지체, 사정 변경 원칙, 담보 책임 뭐 등등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걸 나중에 조금 더 살을 붙일 거예요. 오늘은 민법 규정에 있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채무 불이행 중 2가지 각각 어떨 때 해제권이 생기는지 기본이 되는 내용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제권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에게 해제권이 생겼어. 이때 이 해제권 행사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갑은 계약을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얘가 돈을 안 줘. 짰는데도 안 줘. 그래서 갑에게 해제권이 생겼어. 이때 갑, 이 해제권을 행사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즉 계약을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아니지. 계약을 해제할지 말지는 갑의 자유예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요. 해제하지 않고 을에게 계속 쫄 수도 있어. 돈 내놔 이렇게. 그렇죠. 해제권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해제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해제권자의 자유. 그래서 2가지 경우로 나눠요. 해제권자가 계약 해제권을 행사했을 때
즉 계약을 해제했을 때 계약을 해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의 문제 하나 하고 계약을 해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의 문제 하나고 두 번째 갑이 해제권이 있는데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그럼 이 갑의 해제권 존속기간이 천년 만년일까요? 예? 천년 만년 동안 얘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아니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권리를 소멸시킨다 그랬지. 그게 나와요 여기도. 해제권 소멸. 예를 들어서 갑이 해제권이 있는데 은한테 말을 해. 나 계약 해제할 생각 없다. 해제권을 포기하거나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나버리거나 그러면 더 이상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걸 계약 해제권 소멸이라고 해요. 이렇게 어떤 사유에 의하여 해제권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해제권자가 계약을 해제할지 말지는 자유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눈다. 해제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생기며 해제를 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해제권을 소멸시키는데 그 소멸 사유가 뭐가 있을까? 이게 쭉 몇 개가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외우면 돼요. 가장 기본이 된 게 해제권 포기 같은 거예요. 해제권 포기는 뭐예요? 해제권자가 해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등등 해제권 소멸사가 쭉 나와요. 나중에 조금만 살을 붙이면 되는데 요게 문제야. 요거 계약 해제 효과. 요때 계약 해제 효과는 계약 해제 효과 이쪽으로 쓸게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우리 민법상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서의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의 효과예요. 지금부터 보시게 되는 이 효과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입니다. 약정 해제 효과하고 달라요. 매매에서 보게 되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 효과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의 효과라 함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의 효과를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 효과가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을 해버려요.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약은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경우 판례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는데 갑이 계약을 해제해버렸다. 그럼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등기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걸로 돌아간다. 그래서 을에게 이전되어 있던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그랬죠? 그 근거가 되는 게 요거예요.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고 엔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판례에 의하면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했으니까 등기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예? 이죠.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소급해서 소멸한다. 끝. 예? 두 번째로 갑과 을이 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됐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했어. 그런데 얘네 둘은 계약만 했고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야. 그럼 당연히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죠.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자체가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통해서 발생했던 채권, 채무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어. 문제는 이미 이행을 한 상태야. 돈을 받았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야. 그럼 어떻게 돼?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아야지. 민법 총칙에서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는 걸 뭐라 그랬어요? 예?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기억나지요? 이때 부당이득 반환은 그 반환 범위가 원칙적으로 선악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제가 거스름돈을 더 거슬러 받는 것을 예를 들면서 모르고 받았다면
쓰고 남은 것만 알고 받았다면 받은 거에다가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그랬죠? 그러면 여기도 부당이득 반환이니까 계약 당사자의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겠죠? 아니야. 여기서는요. 당사자가 선악을 묻지 않고 전부 돌려줘야 돼. 이유는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따위를 따지지 않고 받은 거 깡그리 전부 반환. 그래서 요거를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름을 따로 붙여요. 원상회복 의무라고. 부당이득 반환 관련된 특칙이 하나 우리 있었는데 아니, 하지 말자. 표정 보니까 아니야. 괜히 머리만 아파. 부당이득 반환이란 건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 다른데 원상회복은 선악불문하고 전부 돌려줘야 돼. 하자. 부당이득 반환은 다시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요. 근데 특칙이 두 개가 있어. 하나가 민법총칙에서 어떤 제한 능력을 이로 취소했을 때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해. 즉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줄이는 특칙이 하나 있어. 예? 그거는 별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특칙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계약해제는 늘려. 선악불문하고 전부 반환. 그러니까 이것도 특칙이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에 특칙이 두 개가 있다. 두 개. 줄여주는 특칙이 하나 있고 넓히는 특칙이 하나 있고. 줄여주는 건 제한 능력.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 늘리는 건 원상회복. 선악불문 전부 반환. 됐죠? 이렇게 선악을 분하고 전부 돌려주라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원상회복 의무라고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받은 사람은 원물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고 사용 이익도 돌려줘야 돼. 돈 받은 사람은 돈도 돌려주면서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돼. 나는 처음부터 돈을 받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가야 돼. 그래서 받은 돈만 돌려주는 게 아니야.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돼. 언제부터 이자를 가산? 받은 날로부터. 이게 원상회복 의무예요. 선악불문 깡그리 반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랬더니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여기를 지울까? 여기를 지우자. 각과리 1억 매매를 했어요.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줬어요. 나머지 9천은 한 번에 잔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잔금을 안 줘요. 이행지체죠? 갑은 쪼갰지요? 언제까지 잔금 내놔라. 그런데도 끝끝내 얘가 잔금을 안 줘요. 그럼 갑에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갑이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계약을 해제를 해버렸어요. 누구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때 계약이 해제돼서 계약은 속패 소멸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생겨? 원상회복. 자, 을은 받은 게 없어요. 돌려줄 게 없습니다. 근데 갑은 받은 게 있어. 뭐? 계약금. 돌려줘야지요.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갑이에요. 을이 잔금을 안 줘요. 짰어요. 승질 났어. 그런데도 안 줘. 열받아서 해제했어. 그랬더니 을이 왔어. 오더니만 내가 준 계약금에 이자 붙여서 돌려줘. 그래. 여러분이 갑이라면 웃는 얼굴로 돌려줄까요? 안 돌려주지요? 이거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된다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돌려줘야 된다니까. 그게 원상회복 의무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우리 채무이행 안에서 계약을 해줬는데 뭘 돌려주냐고. 실무적으로는 안 돌려준다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뭘 실무적으로 안 돌려줘. 법에서 돌려주라고 돼 있는데. 돌려주라고 돼 있어요. 안 돌려주려면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해야 돼. 특약. 뭐라고?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반드시 해야 돼. 이걸 위약금 특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안 했다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도 이자까지 붙여서. 갑뚜껑 열리죠? 그래서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별개예요, 이게.
돌려줄 건 돌려주는 거고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예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전혀 별개의 제도예요. 별개의 제도. 그러니까 돌려줄 건 돌려주고 손해는 배상 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싫으면 의리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아까 위약금이라 했죠. 손해배상 특약한 거예요. 손해배상. 그러니까 계약금 몰수하고 따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특약을 해야만 몰수합니다. 계약금을. 이거 다음 주에 매매 계약금 할 때도 또 나와요. 또 나와. 그러니까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 계약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되었을 때 일단 받은 것 준 거는 깡그리 반환하되 따로 뭐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렇게 했다더라도 만약에 갑이 받은 계약금을 먼저 돌려주고 따로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갑은 여전히 뚜껑이 열려요. 그렇죠? 계약금에 이자 붙여서 돌려주라. 이것도 뚜껑 열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뚜껑이 닫혔어. 갑이. 그런데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청구하래. 다시 열려. 그렇겠죠, 갑은? 근데 다시 닫아줘야 돼. 요 두 놈을 동시이행관계로 규정을 해놨어요. 아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확대 적용되는 경우가 두 가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확대하는 경우와 변제와 영수증여부처럼 판례가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중에 법률 규정에서 확대되는 게 이거예요.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하자라고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야, 나중에 혹시라도 계약이 해제되면 물건 돌려주는 거하고 손해배상하는 건 동시에 하기로 하자라고 계약한 적이 없어. 없는데도 법에서 뭘로 만들어놨어? 동시. 그래야 공평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 의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는데 을이 와가지고 계약금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돌려달라고 하면 보통 갑은 성질을 내요. 화를 내고. 무슨 개풀 뜯어먹는 사람으로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는 화낼 필요가 없어요. 차분하게 뭐라고 하면 돼. 돌려는 주겠다. 그런데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는 못 줘. 라고 하면 돼요. 차분하게. 화낼 필요도 없고요. 목소리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돌려줄게. 대신 나 손해가 있거든. 손해배상할 때까지 못 줘. 그러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뭔 손해가 있냐고 막 따지겠죠. 있다 그러면 있다 그러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그래 손해가 얼마냐고. 그러면 1,000만 원 플러스 이자만큼을 손해배상으로 얘기하면 돼요. 한 1,100만 원 손해 생겼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럴까? 맞고 떨어져 이 자식아. 그러겠죠. 안 그럴까? 그렇겠지. 그걸 상계라고 합니다. 채권을 퉁치는 거. 그걸 뭐라 한다? 상계. 내가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어. 이걸 퉁쳐. 이걸 뭐라 그래? 상계. 내가 받을 게 있고 줄 게 있어. 퉁쳐 이 자식아. 먹고 떨어져 이 자식아. 이 상계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정상적인 처리 방법이에요. 승질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가 세 가지.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며 특히 원상회복 의무는 선악불문 전부반환. 선악불문 전부반환. 그리고 따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뭘로? 동시이행 관계로.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계약 해제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마지막에 이거 있었죠? 그중에 이거 하나 봤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이 최고가 그래서 하나만. 해제권,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을까? 특약을 해요. 뭐라고 특약하냐면 혹시라도 너하고 나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긴다면 이 해제권은 언제까지 행사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특약을 해요, 안 해요? 보통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매매계약 따위를 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혹시라도 둘 중에 한 사람에게 해제권이 생겼을 때 그 해제권은 언제까지 행사하기로 한다라고 해제권 행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안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안 정하죠. 계약이 해제되는 거 상상도 못해요. 계약을 하면서. 그래서 보통은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할 수는 있지. 근데 해제권이 생겼을 때 그게 언제까지 행사할까 특약을 정하지 않아. 그럼 10년이야 또 이것도.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0년.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에게 해제권이 생겼어.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런데 갑은 계약을 해제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행사할지 정하지 않았어. 그럼 을은 최악의 경우 10년간 쫓겨. 예? 갑은 을을 10년간 닥달할 수 있어. 그러다가 9년 11개월 29일쯤 해제하면 그만이에요. 예? 너무 길지? 아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길어 을의 입장에서는. 그럼 을은 뭐 할 수 있을까? 을은 뭐 할 수 있을까? 아 여기 있잖아. 물어볼 수 있다니까. 똑같아요 구조가. 병원 수의에서 표시하는데 기간 안 정했어. 몇 년간 할 수 있어? 10년간. 을이 너무 답답해. 물어볼 수 있어. 할 거냐 말 거냐. 똑같아. 갑은 해제권이 있는데 기간 안 정했어. 몇 년간 할 수 있어? 10년간. 을이 답답해. 갑에게 물어봐. 뭐라고? 너 해제 할 거니 말 거니? 물어볼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권리나 뭐 의사를 표시할 이런 게 있는데 이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보통 몇 년? 10년. 이게 너무 길어. 그래서 항상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물어볼 수. 이걸 최고라 하고 두 번째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기처럼 얘가 너 해제할 거냐 말 거냐 물었는데 얘가 대답을 안 했어. 그러면 해제권 소멸 이렇게 해제권 소멸 사유에 하나가 나오게 돼. 예?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권 포기한 소멸이 있고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따위가 있게 돼요. 이것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오늘은 두 개만 해제권 포기하고 해제권 행사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해제권 소멸하고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장래 소멸이라고 했죠? 해제는요. 아까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해지는 아까 우유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이나 급부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이걸 우리가 근저당권에서 뭐라 그랬죠?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 경우에 해지가 되는 거예요. 즉 이건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이 제도가 아니라 계속적 계약에서만 적용돼요. 해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끝내는 거. 학원 계약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의를 듣기로 했어. 한 달쯤 들었는데 도저히 이전 강의를 못 듣겠어. 그럼 뭐 하면 돼요? 해지.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급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만 해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이 장래 소멸하는 게 아니라 소급 소멸하는 게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거고요. 원상 회복이 있을 수 없죠. 그동안에 했던 걸 정산해야 될 의무만 남아요. 여러분들 학원에 중간에 그만두면 냈던 학원비에서 들은 만큼을 공제하고 환불해 줄 거 아니에요. 이걸 원상 회복이 아닌 정산 의무 이렇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원과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가 이정환이의 강의 불이행. 제가 맨날 강의를 뻥꾸네. 도저히 못 듣겠죠? 그럼 해지하고 별도로 뭐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는 모든 계약이 아닌 계속적 계약에서 그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 세 가지 효과. 소급 소멸하지 않고 무슨 소멸? 장래 소멸. 원상 회복 의무가 아니라 무슨 의무? 정산 의무. 단 해제와 마찬가지로 뭐 할 수는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게 해지가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해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계약의 의의를 뺀 나머지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 쌍무계약의 효력 두 개 동시한명권 위헌부당,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채 또는 해지. 요거 다음 주에 매매나 임대차 할 때 또 써먹어요. 또 써먹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주까지 요번 주 거는 복습을 하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이제 매매하고 임대차까지 하고 종강을 할 겁니다. 복습을 꼭 해 오셔야 돼. 아시겠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